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에 근무하신 지금 연세가 80대 초반부터 80대 중후반까지 연로하신 선배님 세 분의 사연을 방송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오늘처럼 어떤 개인을 주인공으로 했다기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인공인 개인은 등장합니다만 그 개인은 어디까지나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지 그 인물 자체가 주제가 됐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 오늘처럼 그 사람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군대 생활 내내 경험한 일종의 자서전, 어쨌든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유튜브에서는 제목이나 썸네일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일단 제목을 정하는 게 아주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방송처럼 한남동 공관경비대 또는 금호동 해병대 산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내용일 것이다 짐작하실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 영상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목이 100몇십 기 김 누구누구의 사연 이러면 그 제목만 가지고서는 내용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gon란하죠. 또 이러면 아무래도 짤막짤막한 얘기들이 예를 들면 뭐 빠따 맞은 얘기, 민가에서 뭐 김빠이 한 얘기, 휴가 나와서 뭐 깽판 친 얘기 이렇게 중구난방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다소 산만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급적이면 개인의 일대기와 같은 사연들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짤막한 사연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꼴에 이것도 뭐 방송이라고 어느 정도 분량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연들은 진즉에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연로하신 몇 분의 주제가 서로 다른 이런저런 경험을 한번 방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선배님들의 이런저런 기억을 모았으니까 얘기가 바다로 가다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좀 산만한 점이 있음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바다에서 산으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행동하는 게 어쩌면 이게 진짜 해병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과거 매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뜻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의 잊고 사는 내용, 해병대의 상징, 해병대 마크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선배들은 휴가 나와서 타군들을 만나게 되면 항시 가슴에 새겨진 해병대 마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별, 그러니까 육군처럼 지상전, 그리고 독수리, 앵카 이런 게 다 있다. 육해공 어디서든 우린 3군에 앞장서서 나간다. 길 좀 비켜라.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안 비켜주면 싸움이 났겠죠. 어쨌든 해병대가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걸 사공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해병대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말이 좀 많지 일단 싸움이 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인데 저쪽은 셋이야.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죠. 하지만 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최소 두세 명은 합세를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일 가능성이 99.9%죠. 어쨌든 저도 잊고 있었던 해병대 마크의 별, 독수리, 앵카 이걸 80대 노 해병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삼군에 앞장서서 해병은 간다. 기억나시죠? 해병대가 밖에 나오면 왜 그렇게 나대는지 튀는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선배님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5, 60년대 월남전 이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6.25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해병대의 전통이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했을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하면 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세가 이미 80을 넘기신 선배님들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때는 왜 그렇게 꼴통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말이야, 서울 필동에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모병 사무실이 있었는데 해군이나 공군 쪽에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애들을 보면 전부가 얌전한 애들인데 해병대 쪽에 줄 서 있는 놈들은 그때 청바지가 얼마나 귀했어. 그런 거 입고 담배 물고 짝다리 짚고 침 찍찍 뺏고 죄다 건달 같은 놈들만 있는 거야. 그때 사실 나도 고등학교에서 좀 알아주는 주먹이었거든. 근데 한 놈이 그쪽은 어디서 놀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신촌 이외다. 형씨는 어디요? 그러니까 그쪽이 난 동대문인데 그럼 누구누구 형님 아시오? 그놈이 굴레망딸이 그 형님 이름을 대는 거야. 그래서 금방 친해졌지. 해병대 입대할 때도 걔랑 같이 갔어. 근데 이놈은 훈련소에서 엄청 맞았지. 응? 교관이 몇 대 때리면 씨발 형님 이럴 거요? 한번 붙을까? 이러는데 교관이 더 때리지. 그걸 놔둬. 하여튼 우리 그 신촌은 이 대학이 많아서 그런가 건달도 배운 사람처럼 놀았는데 동대문 애들은 개념이 없더라고. 여기가 군대 해병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대장 시절에 연대 중포중대가 저희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여기 중대장 소령이 아주 고참이었는데 장교 기수로는 대대장들보다 아래지만 이분이 중사 때 소위가 됐다나 뭐래나. 아무튼 군대 생활은 대대장들보다도 많은 분이에요. 연대 회식을 하면 영관장교들만 사관식당에 모이는데 여기서 술 마시고 군악대 불러다가 오부리하고 나중에 사단장이 격려차 봉투 하나 들고 내려오면 이분은 연대장 대대장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사단장님한테 형님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조폭이야 뭐야. 군대는 계급사회 아니에요? 투수한테 형님이 뭐야. 아무튼 해병대는 장교 중에도 사회에서 좀 놀다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상당히 있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 선배님은 휴가 나와서 차비라는 건 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80년대까지도 그랬다고요? 그거야 저도 알죠. 근데 60년대에는 버스 안내양 여자가 아니고 남자 맞아요. 차장. 이건 기차나 전차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안 냈다가는 역시나 좀 껄렁껄렁한 차장 만나면 봉변당했대요. 하지만 해병대한테는 이 남자 차장이 돈 달라는 소리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 건 극장 기도들도 인정을 해줬대요. 예, 해병대 아저씨 들어가세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그냥 지서로 들어간대요. 그런 다음에 순경 나 잘 데가 없는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이러면 예, 저쪽 숙직실로 들어가시죠. 그랬다네요. 제가 보면 경찰이 그렇게 기죽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순경 말끝마다 순경이 지 친구인가? 아무튼 나 속이 쓰려서 그런데 어디 해장할 데 없어? 그러면 역시나 근처 국밥집 데리고 가서 해장술도 사주고. 근데 이건 해병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겠죠? 제 방송에 댓글을 다신 분 중에는 경찰한테 삥 뜯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삥 뜯는 놈을 잡으라고 월급을 줬더니 삥을 뜯겨. 이런 걸 보면 해병대에 꼴통이 많았던 건 확실해요. 이렇게 꼴통 건달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훈련소에서도 소대, 중대, 족보가 생겼대요. 즉 1소대 오야봉은 누구, 2중대 오야봉은 또 누구. 이런 건 훈련소에 들어오자마자 입대 전 사회 시절에 놀던 족보를 팔고 또 서로 간의 기싸움, 때로는 1대1 다이다이 이런 걸 통해서 서열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열은 군번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입대하신 다른 선배님의 군번하고 관련된 말씀. 무조건 키 순서대로 군번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60년대는 아닙니다만 74년 연말에 입대한 277기는 진해 육정문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군번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즉 훈련소에 들어오는 순서가 바로 교번이 돼서 중대, 소대 편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게 군번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군번을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육정문을 가장 먼저 1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10분이라도 먼저 군대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정문 밖에서 질질 짜고 애인하고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뭐 친구놈들하고 으쌰으쌰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담배 한 대 피고 일찍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 군번이 빠르다고 해서 실무생활에서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군번이 빠르면 전입신고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도맡아서 해야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한때 해병대에서는 기수가 아니라 군번으로 끊어서 전역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생이라도 군번이 빠른 사람이 일기 선임들하고 같이 제대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뭐 묻어가는 기수? 뭐 이렇게 불렀다는데 제대 말년에 한 달이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근데 군번이 빠르면 한 달 먼저 제대한다? 이건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니까 육정문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군번을 부여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전날부터 들어오는 거죠. 위동소에서 안 받아주면 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죠. 뭐. 예? 그 전전날 들어와도 결과적으로는 28일 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277기는 제대 날짜를 군번으로 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날 제대했다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훈련소는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임박해서 들어가는 것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교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미리 찍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훈련이 시작되면 이런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불러서 조지는 거죠. 왜? 교관이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규정이 필요해? 어차피 시범 케이스는 언제 한 놈을 아니면 세 놈을 아구창 돌린다. 이런 거 다 짜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8년도에 입대하신 모 기수는 수십 명이 원래 입대 날짜보다도 며칠 늦게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육정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노쇼. 예. 그래서 그 기수가 훈련을 시작한 상태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입대한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을 덜 했냐? 해병대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먼저 들어온 동기들 야간에 쉴 때 이분들이 빼먹은 훈련을 밤에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신병훈련 역사상 최후의 야간 학생 야간 신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야간 신병들의 군번이 먼저 입대한 동기들보다 당연히 늦었겠죠. 아무튼 이 선배님 말씀에 따르면 해병대 병 70몇 기까지는 아예 지원병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징집병이었다는 뜻이죠. 이건 그분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즉 해병대 지원병 제도는 70몇 기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6.25 전쟁통 또 6.25 직후에 그 살벌한 상황에서 설령 지원병 제도가 있었다고 한들 그 위험한 해병대에 과연 몇 명이나 지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해병대 지원병 제도가 시작된 시기 이거하고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이 훈련소에 안 들어왔다. 이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탈행병인가요? 제가 그 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건 62년도에 입대하신 선배님의 경험인데 가입대 기간에 신발 주머니 같은 걸 하나씩 나눠주더니만 거기다가 입고 온 사복, 신발 이런 걸 넣고 겉에다가는 주소를 써라. 단
이거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훈련을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오면 매일 손바닥만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줬는데 이게 바로 귀향증. 거기에는 주소, 이름 등을 기록하는 칸이 있었는데 교관이 나눠준 이유는 오늘 훈련이 힘들어서 더 이상 해병대 훈련을 따라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 주소와 이름을 적어라. 그러면 훈련소에서 내일 거기다 도장을 찍어줄 것이고 이 증을 휴대하면 집에까지 공짜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집에 갈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꼬박 한 달 동안 신병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은 반 죽여놨다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이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이걸 쓰고 고향 앞으로 갔는데 교관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케이스로 무지막지하게 때린다.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달이 다 됐을 무렵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이 지나면 너희들은 내일부터 군인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아이 씨발 그럼 왜 그렇게 때린 거야? 응? 내일 군인이 된 다음부터 패지. 어쨌든 군인이 된 다음부터 너희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탈영병이 되는 거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병 훈련 기간은 14주, 석 달이 넘는 기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엄청 고민을 했는데 동네 형님을 통해서 해병대 신병 훈련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간 이 선배님은 이날만 지나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입대 후 2달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조지지 않을 것이다. 첫 달에 비하면 완전히 탱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귀향증을 적어내지 않았고 역시나 그 다음날이 되니까 교관들의 태도가 아주 부드럽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자신들을 후배 해병으로 인정하는 그런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58년도에 입대하신 선배님 기수에서는 동기생 중에 육군 탈영병 출신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무부대에서 탈영한 정식 탈영병. 정식 탈영병? 야, 탈영에도 정식 탈영병이 있고 가라 탈영병이 있냐? 이 자식이 장교 근무를 했다는 놈이 그렇게도 몰라? 탈영이면 다 탈영이지. 울타리 넘어서 밖으로 튀어도 탈영이고 훈련 나갔다가 총 놔두고 집으로 가도 또 휴가 외출해방 나갔다가 안 들어와도 탈영이지. 그렇게도 몰라 임마. 여보세요. 모르긴 뭘 몰라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62년 해병대 신병훈련소 입대하고 한 달 동안은 매일 저녁 귀향증 나눠주고 꼬셨다는 거. 이때 나가면 탈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육군 정식 탈영병은 실무부대에서 탈영했다는 뜻입니다. 도망댕기죠. 젊은 사람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 숨어. 결국 육군 헌병한테 잡혀가지 않으려고 해병대를 지원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해병대 훈련소에서도 결국 탈영을 하더라네요. 습관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80년대 초반까지도 사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해병대로 튀었다는 그런 분들 제법 계시죠. 자, 이런 걸 보면 해병대에 지원해서 합격했지만 입대하는 날 육정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탈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62년 5월에 입대하신 129기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키 순서대로 군번을 부여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400명을 키 순서대로 일렬로 세워서 중대, 소대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1중대, 1소대, 1분대는 전부가 1m 80 아니면 거기에 근접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장신들. 그러면 이분들은 100% 의장대로 2분대 역시나 대부분 헌병대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중대, 5소대는 40명 전원이 M1소 총을 매면 거의 땅바닥에 총이 끌릴 듯한 아주 아담한 사이즈. 그럼 1중대 1소대와 2중대 5소대를 비교하면 키다리와 난쟁이. 하지만 이 두 개 소대를 제외하면 중간에 나머지 소대들은
모두가 고만고만한 표준 사이즈라서 소대별 키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장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차별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일중대 일소대를 선임소대라고 해서 먹는 것도 여기가 우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경화동에 있던 민간인 극장에 갔는데 이때에도 항시 일소대가 우선. 그럼 앞쪽에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배님의 14주 신묘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3개월이 넘는 그 훈련 기간보다도 사격술 훈련만 한 달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사격술 예비훈련 PRI 이걸 일주일인가 하고 나머지 3주는 전부 실제 사격 훈련만 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나중에 미 8군 의장대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때 6회 공군 그리고 유엔 참전국 일부 의장대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장대 휴대 총기가 M1에서 M14로 바뀌면서 육군 34단 사격장을 가게 됐는데 당시 육군이나 해군, 공군 대원들의 사격장 군기가 하도 엉망이어서 해병대는 쟤들하고는 같이 사격할 수 없다. 제발 좀 따로 사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미군 중대장은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당시 해군 공군은 3발, 육군은 고작 6발을 쏴보고 왔다는 말에 그 사람들의 사격장 군기가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마지막 한 달은 오직 사격만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불합격을 하면 수료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계전투니 뭐니 이런 건 불합격을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오직 사격술만큼은 절대로 교관들 맘대로 한 발 더 맞은 걸로 해주자 이런 게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격에서 불합격한 동기들이 몇 명 나왔고 이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후임 그러니까 130기는 그 다음 주부터 한 달짜리 사격 훈련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합류해서 또다시 한 달간 M1 소총을 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발을 쐈을까요? 제가 이 선배님께 하루에 몇 발이나 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얼마나 많이 쐈는지 그 숫자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루에 한 100발 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쭤보니까 100발이 뭐야 100발이 하루 종일 그것만 쐈는데 그냥 부지기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200발을 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00발 그러면 일주일이면 뭐 1000발 3주 동안이면 최소 3000발 좀 보수적으로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최소한으로 추정한 겁니다. 어쨌든 60년대 초반 해병대 신병들은 3000발 이상 M1을 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발 이상을 쏘고도 불합격한 이분들은 유급이 돼서 일기 후임들과 같이 또다시 한 달을 그러면 최소 6000발은 쐈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7, 80년대와 같은 M16이 아닙니다. M1 소총 반동에 코가 돌아가고 아구창 턱뼈가 어긋나고 어깨가 빠지는 듯한 통증에 숟가락질이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러면서도 해병대 신병 훈련은 모든 신병들이 특등사수가 되어야만 수료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상의 사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22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전도봉 장군의 자서전 그러나 해병대는 영원하다라는 책에서 해병대의 사격술과 관련한 내용이 있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해병대원은 소총수라는 신조는 해병대 특유의 실질적 정신적 요구에 의해 생성되었다. 상시 출전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 목적군인 해병대 부대 구조는 이 신조의 의도를 잘 나타낸다. 해병대는 특수 목적군이기 때문에 장비 및 물자가 경량화되어야 한다. 해병대의 후방지역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어느 해병대원도 전투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모든 작전의 성공은 신속성과 융통성 이 두 가지를 전투력으로 직결시키는 해병대원들 능력에 달려있다.
1951년 8월 27일 김일성 고지와 모택동 고지 전투에서 해병대 제1연대 군의관 장익열 중위는 부상병 치료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북해군 1개 연대가 연대 본부를 기습 공격했다. 해병대 제1연대의 공격력을 둔화시킬 목적으로 야음을 이용해 쳐들어온 것이다. 이때 연대 본부의 최고 선임자가 장중위였다. 장중위는 1개 중대를 급조 편성해서 북괴군 기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후에 연대장이 치하하자 그는 전투에 참가한 부하들에게 공을 돌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저 연대본부를 지키는 사명을 다했을 뿐 우리 위생병과 취사병들의 용감한 전투 덕분에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장익열 중이나 여러 해병대원들이 보여준 이 같은 영웅적 행동은 모든 해병대원들이 소총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준다. 전쟁터에서 이와 비슷한 일화들은 수없이 많다. 사람들은 해병대 보병 이외의 다른 병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해병대라는 표식 이외에 병과 표시가 없다. 하지만 해병대의 모든 병과 대원들은 자신은 소총수라는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다. 모든 해병이 소총수이자 상륙병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탁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하고 역시나 전도봉 사령관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해병대의 사격술과 관련한 내용, 이걸로써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삼을까 합니다. 이 같은 해병대의 자신감은 전투와 훈련에서 비롯된다. 해병대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 동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된다. 이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확고부동한 군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병대 전체의 확신으로 이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해병대원과 그들 손에 들려진 소총이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신 5, 60년대 선배님 건강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후배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제보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